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은 협상은 없다며 지상군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공습 때마다 인질 1명씩 처형하겠다며 인간 방패를 세웠고 실제 일부를 처형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한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가자지구 10km 앞까지 근접 취재했는데 잠시 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야 최악의 대치 속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공방이 일었고 야당이 임명을 반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방부 국감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살인범이 법원에 1억 5천만 원 공탁금을 내고 감형까지 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이를 도로 찾아간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도로 찾아가는 셀프 환급 문제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추석에 성묘를 하러 갔는데 묘가 파헤쳐졌고 유해는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6.25 참전 용사인 줄 알고 국립묘지에 보낸 겁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 묘지가 사라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이 집계한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또 늘어 1,60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추가로 하마스 시신 1,500구를 더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희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 지구를 이미 폭격으로 벌겋게 물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까지 끝내가겠다며 협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에 맞서 하마스는 인질들을 인간 방패 삼겠다며 처형 생중계까지 거론했는데 이미 4명을 살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5차 중동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저희 뉴스룸은 한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가자지구 10km 앞까지 근접 취재했습니다. 잠시 뒤 현지 연결해 현지 상황 정확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전쟁 상황부터 정종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가자지구.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군이 사흘째 가자지구를 폭격하면서 가자지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며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까지 양측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침투했던 하마스 대원 1,500여 명 시신을 찾았다고 주장해 교전 이후 나흘 만에 사망자만 3,000명이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가자지구를 봉쇄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가자지구 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사망자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חמאס זה דאעש ונכריע אותו בדיוק כפי שהעולם הנאור הכריע את דאעש.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를 경고 없이 폭격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CNN 등 외신은 하마스가 올린 영상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붙잡아간 인질 150여 명 중 이미 4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하마스도 마찬가지라 가자지구와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언제 또 하마스의 로켓이 떨어질지 몰라 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번 사태 이후 한국 언론으론 최초로 가자지구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도시까지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건물엔 이렇게 하마스가 로켓 수천 발을 쏴 공격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성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텔아비브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중부 도시 리숀 레지온에 있는 한 거리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벌집처럼 구멍이 났고 지붕이 종이가 구겨지듯 찢겨나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엔 큰 구덩이가 생겼는데 급하게 메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로켓이 떨어진 위치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불에 타서 내부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It was awful. Yeah, the whole glasses of the building went off. The car was burning.
It was terrible. 가자 지구와 가까운 남쪽으로 내려가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내려와서 이 가자 지구와 가까운 남부 도시 아슈켈론에 와봤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니까 더욱더 참혹한데요. 이렇게 건물이 완전히 부서졌고 이쪽을 보시면 차량도 불에 타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탄 장비를 착용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특징적인 건 이 도시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켓 공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차량이 불타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립니다. 피해 건물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위쪽에는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고 아래 잔해 속에는 이 폭탄으로 보이는 쇠붙이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취재진이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여러 차례 천둥 소리 같은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남부에서 취재를 마치고 지금은 다시 올라온 것 같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하는 게 시간 문제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인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또 로켓 공격이 계속되고 또 공습 경보도 계속 쭉 이어지면서 현지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앞서서 예비군 소집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0만 명이나 소집에 응했다라고 하고요.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군부대 주변엔 차량들이 가득해서 마치 주차장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자원 입대한 청년들이 세워둔 차량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속속 귀국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장에서 이스라엘 청년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막 귀국한 청년들인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we need to recruit and we need to help to the situation and our family is here. So we need to be together now.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to protect your homeland. 네, 이렇게 지키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자 뒤로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오늘 귀국길에 오르죠. 무사히 출발했습니까? 네, 우리 한국 여행객들은 한 48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92명 정도가 예상대로라면 지금 한 10분 전쯤 인천공항을 향해서 이륙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또 모레에는 30명이 터키 항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여기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만나봤는데 난데없는 전쟁 불안에 했으면서도 무사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어서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염려가 돼가지고 막 연락이 수시로 오고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많이 걱정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또 항로가 열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다들 무사히 들어오시길 바라고 이도성 기자도 안전하게 취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마스가 실제로 인질들을 처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가족이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이어가는 가자 지구 역시 통곡 소리로 가득 찼는데 백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질들을 태운 차가 거리를 누비자 하마스 대원들이 야유 섞인 소리를 칩니다. 이 차엔 하마스 손에 잡혀온 80대 할머니도 타 있습니다. SNS에서 찾은 영상 속 할머니의 담담한 모습에 소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To kidnap an 85 years old lady, kidnap babies, kidnap kids. It's an animal action. It's not human. 일부 인질들이 살해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공포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دون سابق إنذار سنقابله آسفين.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도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고립된 이곳에선 아끼는 이들을 잃은 주민들이 손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 해도 가자 지구엔 위험하다고 알려줄 공습 경보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شباب واطفال واولاد ونسوان كلهم راحوا.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애끓는 가족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미국인도 최소 11명 숨졌고 붙잡혀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테러라고 규정하고 연일 군사적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선 오늘 선을 그었는데 바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함께 지지 성명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침 해가 뜨면서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제 뒤로 백악관을 밤 동안 흰색과 푸른색의 빛으로 비췄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국기색의 조명을 띄웠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인 11명의 사망을 확인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그간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거리를 뒀던 것과는 달리 두 나라는 뗄 수 없는 동반자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과 함께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억류된 미국인도 많은데 백악관은 일단은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했군요. 네, 미국은 어제 현존하는 가장 큰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을 이스라엘 앞바다로 급파했다고 전해드렸죠. 전투기 등 대규모 무기 지원도 시작했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비행기들이 이미 이륙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여부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백악관의 입장 들어보시죠. There's no intention to put U.S. boots on the ground, but in the wake of these terrorist attacks, the first tranche in the wake of these terrorist attacks is already on the way. 예, 그러니까 탄약과 무기들을 전장에 쏟아붓되 억류된 미국인 구출을 위해서는 전문 요원을 보내 이스라엘과 협조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처음 열린 증시에서 코스닥은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들면서 증시에서도 이 불안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잡힐 듯하던 유가까지 치솟으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가 우리 경제 상황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오른 여파로 순조롭게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3% 가까이 급락하며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전쟁 양상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에 상당히 부정적인 직격탄을 맞은 국제 유가는 런던 브렌트유 선물이 4% 넘게 뛰는 등 불안한 모습입니다. 확전 여부에 따라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국내 휘발유 값엔 반영되진 않았지만 겨우 잡힐 뻔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유가가 10% 20% 이상은 더 오르지 않을까 계속 하루하루 그 기름값을 체크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직 사태 초기로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스라엘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했지만 내년은 2.2%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로 종점을 바꾸는 게 낫다고 국감 직전 발표한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닷새 전 국토부가 내놓은 고속도로 종점 비용 편익 분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낫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양서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구 12만 양평군에서 대한 노선이 하루 6천여 대의 교통량을 더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지적한 건데 원희룡 장관은 즉답 대신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저희가 질 겁니다. 장관의 사과와 함께 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전체 보고서와 근거 자료 왜 안 줍니까?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데이터 당장 오늘 오전에 주셔야 돼요. 여당 의원들이 국감 방해라고 맞선 가운데 원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제끼시고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는데 원 장관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LH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쟁점이었습니다.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식으론 재난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책임 없다는 자세가 이어졌고 장관직 탄핵 소추까지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 뒤 처음 맞은 국감. 이 장관은 참사 때마다 책임자가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되면 직무를 중단해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이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정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도 내 책임이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즉시 보고받으셨죠? 그것은 한 8시 좀 넘어서 3단계인데 그거 즉시 보고가 안 됐다고요? 예, 그 3단계인 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질문마다 검찰 조사 중이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검찰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누군가 최소한 책임져 달라고 호소한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국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사 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발을 환영한다며 당당히 수사받겠다고 맞섰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언론사 위키트리 운영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돈을 이용해 공동 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등을 경영권과 지분양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김행 후보자는 이를 통해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동창업자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게 당연하다면서 경영권 인수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대표이사도 같은 방식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배임을 저지른 후보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그러면 고발하시죠. 고발하시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윤 대통령의 임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유세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가보죠. 자, 김태우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발산역 사거리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조금 전 이곳에서 유세 차량을 타고 막판 유세를 위해서 출발했는데요. 이 1시간 전쯤 마무리된 거점 유세엔 이 당 지도부가 모두 결집해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서 이 재개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받아낼 힘이 있고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원 나왔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전날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안 의원의 이 발언이 쟁점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정말로. 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이 진교훈 후보를 겨냥해 비속어를 썼다고 반발한 반면 안 의원 측은 한 시민이 안 의원에게 한 발언이었고 안 의원이 유머로 받은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이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 선거 막판까지도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산역 사거리에서 JTBC 강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이 진 후보는 오늘 선거운동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교훈 후보는 지금 저녁을 먹으면서 마지막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밤 8시 30분쯤엔 이곳 화곡역 일대의 먹자골목을 돌면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의힘이 권력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사전 투표율이 22.6%, 상당히 높았는데 내일 판세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진 후보 측은 높은 사전 투표율을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는 내일 최종 투표율이 40%가 넘을 경우 야당에게 다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보궐선거는 세력 조직세가 판세를 다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론 후보를 낸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마지막까지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곡역 인근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제도가 또 크게 달라집니다. 수능은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내신 평가 방식도 5등급제로 바뀌는데 먼저 어떻게 바뀌는지 성화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수학은 3개 중에 하나를, 탐구 과목에서는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달라집니다. 선택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게 됩니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시험을 풀게 되는 겁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응시생 모두가 봐야 합니다. 평가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9등급으로 나누는 지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미적분 투하 기하를 심화 수학으로 묶어서 선택 과목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신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1학년은 9등급제로 상대평가, 2, 3학년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바뀌었는데요. 이번엔 학년 구분 없이 모두 5등급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9등급에서는 1등급이 보시는 것처럼 4%인데 개편 아닌 5등급제에서는 10%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4%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시킵니다.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분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적표 가안을 한번 보시면요. 절대평가를 표시하면서 그 옆에 2등급 상대평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개 보기 중에 정답을 주로 맞추는 내신 시험에서는 앞으로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과 내신이 모두 바뀌는 건데 이를 두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학생이 몰리는 고교 서열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사교육 압박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침 조례가 끝나자 교과서를 든 학생들이 이동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이 학교의 2, 3학년 학생들은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확실히 수업 참여율도 높고 또 만족감도 큰. 하지만 앞으로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접목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파고들 때는 또 파고들고. 전 학년 5등급으로 과목별 성적이 매겨지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몰리는 등 고교 서열화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신 1등급이 기존의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내신 부담 때문에 기존의 특목고 자사고 못 갔던 학생들도 이제는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명문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도 다만 내신 한 등급이 떨어질 경우 타격이 훨씬 더 커 내신 경쟁이 되레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선택 과목 없이 수학과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공통 과목이 이제 고1 범위이기 때문에 중학생 단계에서 고교 내신과 수능을 어느 정도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있는. 이번 개편안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를 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70대 민모 씨. 2년 전 투숙객에게 갑작스럽게 구타를 당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선 형이 줄었습니다.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 앞으로 1억 5천만 원을 공탁합니다. 피해자들은 선고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4년을 줄여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해자 측은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돈을 되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1년 반 뒤 정부와 장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안 찾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사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통영 요 법원에 와서 알아보니까 찾아갔더라고요. 그 사이 가해자의 징역 16년은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형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어렵고 뭐. 공탁이 가해자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감형 사유로 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겐 기초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30여만 원인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수 국적을 받으시면 양 나라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40만 원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천 명이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이들 4명 중 1명꼴입니다. 매년 1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자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복수 국적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의 소득과 재산이 수고 심사 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께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며 개표 결과까지 뒤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함께 보안 점검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가 곧바로 국정원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과장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전 투표한 사람을 하지 않은 걸로 바꾸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걸로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도 몰래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심지어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A 후보를 찍은 용지를 B 후보로 분류되도록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곧바로 국정원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 단순히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안팎에선 국정원 발표가 그동안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국정원과 선관위는 보안 점검 결과를 같이 발표하려다 선관위가 불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과거에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잘하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식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 기증을 당연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 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살, 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 뜻과 무관하게 장기 기증까지 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 생존자 장기 기증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뇌사자나 배우자, 친척, 형제 순으로 기증하고 미성년자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규정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가족의 강요로부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의료 진단서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장기 기증 176건 중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52건은 사유서로 대체했고 지침이 생기기 전엔 어떤 서류도 없이 16건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유서에 어떤 근거가 담겼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미혼인 여성 형제의 몸에 흉터가 생길까 봐, 성인인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진로를 바꿔야 해서 대부분 의학적 이유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기증자의 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들은 검사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유서 84건 중 의학적 근거가 기재된 건 17건뿐,
국립장기조직혈액원은 대기자 사망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호자 동의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자 본인인 거예요. 그럴 때가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는 장기 기증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없다는 점입니다.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친족간 기증은 순수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연령 제한을 16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미성년자도 충분히 자기결정권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미성년자 장기를 받은 사람의 72.2%는 뇌사자 기증 대기 등록조차 안 했습니다. 16살이거든요. 16살이면 우리가 이제 2007년 태어난 아이들이래요. 이 미성년자가 정말로 자기 결정을 한 것이냐. 굉장히 어른들로서는 좀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원은 미성년자 기증은 상담평가 등으로도 종합 판단한다며 연령 제한을 높이는 데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 추석에 가족과 함께 성묘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의 묘비도 사라졌습니다. 옆자리 묘를 옮겼어야 했는데 업체가 잘못 옮긴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관리도 규정도 모두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추석 성묘를 하러 간 A씨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묘가 없는 거예요. 위치를 잘못 찾았나 싶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맞는 거예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던 묘비와 조화도 없어졌습니다. 담당자한테 이 묘가 없다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도 황당하고 자기들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지난 3월 장묘업체가 6.25 참전 유공자 묘를 옮겼어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A씨의 아버지 묘를 잘못 옮긴 겁니다. 저희 아버지 비석은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망인분은 한글로 지금 보시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름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장묘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확인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겠지. 그날 뭐 귀신이 안 씌인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묘지를 관리하는 거제 씨는 반년 넘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우리를 관리를 해달라고 맡긴 건데 관리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규정도 허점 투성입니다. 장묘업체가 묘를 옮겨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을 하는 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특별한 매뉴얼이나 있든지 그런 게 없어요. 묘를 옮기기 전에 주민센터에 신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시스템을 조금 강화를 A씨 아버지 유해는 화장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원래 있던 곳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국립묘지에 안치돼 있습니다. A씨는 임시로 아버지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인 거죠.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만 제대로만 했었다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건데. 경찰은 장묘업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지자체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실수였다, 몰랐다는 말로 이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진 않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40대 여성이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갓난아이를 2층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누군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골목길 사이로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내립니다. 곧바로 또 다른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텔 담벼락 앞에 멈춥니다. 지난 4일 이 모텔에서 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저한테 배부를 때 들어간 거 하루 종일 있다가 24시간 지난 다음에 나올 때 배 홀쭉한 거 그거만 수정했지. 여성은 이 모텔 건물 2층에서 종이 가방에 아기를 넣은 뒤 방충망을 뜯고 1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담벼락 근처에 아이는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닷새 만인 어제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3-4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있으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너무 울어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 발견해 잘 키워줄 것이라고 믿고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는 일정한 주거가 없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창밖으로 던질 당시 아이는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2,200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국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영화에서처럼 나무 도마 안쪽을 파내 마약을 숨기는 식으로 밀반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을 걷다 갑자기 도망칩니다. 옆 골목에서도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한쪽으로 몰린 일당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마약 조직원입니다. 이들은 3개국 조직원들이 연합한 국제 마약 조직입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면 한국과 중국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팔았습니다. 외국 조직원들은 각각 국내에 지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거점지로 쓴 원룸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중국 조직원들을 만나 판매할 마약을 나눠줬습니다. 마약을 들여올 땐 나무 도마를 이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데 쪼개보니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습니다. 배와 비행기에 실어 필로폰 74kg을 들여왔습니다. 2,200억 원어치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우선 중국인 유통책을 잡은 뒤 수사망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역추적하여 검거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필로폰 유통 거대 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결국 조직원 26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각국 총책은 잡지 못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가 연예인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고 신고해놓고 경찰이 찾아오자 그대로 화물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거짓 신고였던 거죠. 체포 과정에서 11명이 다치고 차량 7대가 부서졌습니다. 디이슈 보시죠. 신고 내용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순찰차를 충격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마약이 정확하게 다시 의뢰를 하겠지만 그는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오늘 새벽 LPG 가스를 쓰는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주변 상가 30곳이 피해를 입을 만큼 폭발 충격이 컸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거리.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더니 외벽이 터져나가고 창문이 떨어집니다. 충격 때문에 주변 건물 유리창이 박살나 쏟아지고 간판은 부서져 내립니다. 연기와 먼지 사이로 도난 경보기 울리는 자동차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오늘 오전 4시 18분 일어난 폭발 사고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나 우리 집에서 폭발한 줄 알았어요. 쾅 소리 났는데. 아니 퍽 소리 났지. 지금도 심장대. 폭발한 건물에 있던 60대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10대 2명도 다쳤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물 뒤편입니다. 벽이 다 무너져서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
창틀도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폭발 영향을 직접 입은 건물은 3동. 큰 진동으로 주변 상가 30곳과 차량 9대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서 뭐 경찰관 들어오면서 당장 나오라는 게 죽는다고 집 무너진다고 챙겨갖고 나가다가 다 분실해버렸어요. 오래된 건물 밀집 지역인 이 주변은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주로 LPG 가스통을 사용합니다. 사고가 난 건물 뒤에도 50kg과 20kg짜리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소방은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났을 걸로 보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가수 임영웅이나 아이유 같은 인기 가수의 공연은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웃돈 주고 안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노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안표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400명에 달합니다. 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표를 양도한다고 써 있습니다. 좌석 위치도 표시돼 있습니다. 95년생 임모 씨가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20대 A씨는 온라인에서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거래가 잘 끝났다라는 것도 거기에 딱 올려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팔로워 수도 되게 많았거든요. 믿고 돈을 보냈지만 입금 직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기 민증을 이제 그분한테 보여줌으로써 나는 진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거를 그것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임 씨는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약간의 웃돈을 받고 표를 넘겨주겠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말을 걸어오면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뒤 잠수를 탑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400여 명, 피해액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기에 쓰인 임 씨의 계좌만 최소 수십 개입니다. 온라인 거래라 피해자는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경찰서만 20곳이 넘습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이가 일단은 그거 오편은 받은 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2, 3주 정도밖에. 다른 연락은 없었던 건가요? 전혀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전문가는 사건을 합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개개의 경찰서에서 이거를 별도로 진행을 할 경우에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임 씨의 계정은 지금도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오늘 가을 햇살 덕에 따스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엔 쌀쌀하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춘천 9도, 대구 1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3도, 강릉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